자, 이어서 계속할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유리해지는 사람 세 번째는 수입업자예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1달러가 1,500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500원이야. 그러면은 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3,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3,000원을 가지고 3달러만큼의 돈을 지불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2달러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야? 상대적으로 외국 제품에 대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입하는데 더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유리해지는 사람도 있고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물가라는 애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른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씩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물가가 급속하게 막 팍팍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가가 너무 급속하게 확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자,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급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정부에서는 자, 어떠한 역할을 하냐? 자, 재정의 지출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는 늘립니다. 자, 정부에서 사용하는 지출은 줄이고,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은 더 많이 거두어 들여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중에 화폐량, 통화량이 많아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통화량을 회수하는 거야. 자,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다시 회수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줄이려고 이제 하는 노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의 그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은행이라 하면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뭐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이죠. 자,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통화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현재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통화량 어떻게 하겠어? 그지 줄이려고 하겠죠. 통화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찍어내는 화폐 발행량을 어떻게 할까요? 발행을 축소시키겠죠. 감소시키겠죠. 발행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시중은행들. 자, 시중은행들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이자율을 높입니다. 이자율을 높아요. 자, 이자율을 높이는 것도 이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이 중앙은행에서 이 이자율을 높이면은 시중은행들도 같이 따라서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자율을 높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자,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자, 자, 생각해봐요. 이자가 너무 없어.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고 싶을까? 그렇지 않겠죠. 맡기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열심히 예금을 하면 이자가 많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많이 하고 싶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예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 기업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빌린 그 돈을 또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고 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은행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대출을 좀 꺼리게 되겠죠. 대출을 받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출은 감소하겠죠. 자, 대출이 감소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뿐만 아니라 자, 우리 기업에서도 경영과 기술 혁신을 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활동 문제, 90쪽 밑에 활동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을 때, 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해에 비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을 경우에, 자,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 유리해지는 사람도 있고,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매달 회사에서 일정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다. 자, 봉급생활자네요. 그치? 자, 일정한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난해 건물을 사뒀다. 와, 건물을 사서 건물주다. 그치? 이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실물 자산 소유자이네요. 그치? 자,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 자, 3번. 자, 외국의 운동화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수입업자다. 그치? 자, 수입업자. 자, 4번. 자,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옷을 외국에다가 수출한대요. 자, 라고 하니까 수출업자네. 자,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유리해지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몇 번일까요? 자, 그렇죠. 2번. 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반대로 현금 자산, 예금, 은행에다 예금을 맡겨놓은 것 같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리해지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렇지, 수입업자. 수입업자는 자,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에 있는 제품이 저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해져요. 자, 그 다음 불리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똑같은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 내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만 상승한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월급 생활자는 불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업자도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외국에다가 내가 수출을 할 때 외국에서 잘 팔려 안 팔려? 그치? 가격이 상승하면 어때요? 잘 팔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왜 그런지 이유도 여러분들 다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91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나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우리 실업이라는 단어 자주 사용합니다. 그치? 실업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실업이라는 말은 자, 내가 일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일하고 싶은 의사도 있어. 그럴 마음도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내가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거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업자는 사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다 실업자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실업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업자에서 제외시키냐 하면 자, 일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나 노약자, 노인분들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야.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일할 내가 생각 자체가 없는 학생이라든지 전업주부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사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제외예요. 자, 그다음에 내가 아예 이제는 일자리 구하는 거를 완전 포기했어. 완전 포기해서 나는 이제 구직 활동 안 할 거야. 구직 활동은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구직 활동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구직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취업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라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91페이지 밑에 개념 속 요거를 잠깐 볼게요.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노동 가능 인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노동 가능 인구는 자, 10만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만으로 15세면은 중학생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어리니까 아직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치?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죠.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65세 이상이 되면은 노인분이잖아요. 그럼 노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일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나는 지금 현재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쉬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이 비경제활동 인구 안에는 아까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혹은 아예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취업자는 내가 지금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고 싶지만 내 뜻과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실업에 얼마나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합니다. Now it's 2 minutes before the class begins. Students, please be seated and ready for the class. 자, 그리고 자, 전체 이제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계산을 한 거를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을 측정한 것 이거를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실업률을 계산하는 거는 간단해요. 자, 경제활동 인구 수 있죠. 전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수에서 자, 실업자 수를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실업률을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을 계산하면서 실업률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원인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인은요.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경기가 침체됐어. 경기가 침체됐다는 말은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경제가 불황기라는 뜻이겠죠. 경제가 안 좋아. 경제가 불황기일 때, 자,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직원들을 자르는 거야. 직원들을 이제 내보내서 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 경제가 불황이 와서 실업에 처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 경기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자동화, 기계화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조적 실업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그런데 가게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키오스크 뭔지 알죠? 사람이 대면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있잖아. 그럼 기계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주문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데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떡볶이 가게라든지 심지어 뭐 카페, 뭐 생과일 주스 전문점 이런 데 가도 요새는 아르바이트생이 예전에 3명이 있었던 곳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자동화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알바생 3명이 일을 했었던 데에 이제 키오스크를 들여놓으면서 그 3명을 1명으로 줄였어.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바 잘리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계절 변화에 따라서 자,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계절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절적 실업.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스키 강사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스키 강사님은 이제 겨울에 열심히 이제 이거 돈을 버시다가 이제 스키 시즌이 끝나는 봄이 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스키를 타는 사람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그런 거를 계절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직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직이라는 거는 직장을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장을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도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실업이 발생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그렇고 이렇게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우리 국가 경제 전체에, 우리 경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실업이 어떠한 우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